고대의 동북아시아인들은 여러 가지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홍산 문명의 발굴로 인해서 이들이 남긴 유물의 연대가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발표도 있었죠. 이들은 어째서 이런 유물들을 남긴 것일까요? 고대의 유물들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주술적인 요소나 복을 기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흔히 이야기됩니다. 사냥을 많이 하고 싶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한번 이 우화를 생각해 보죠. 유럽인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럽인이 들판에 버팔로를 스케치북에 그리자 인디언들이 그 유럽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들판의 버팔로를 스케치북으로 옮기면 버팔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소. 당장 멈추시오. 재미있죠? 인디언들은 스케치북의 그림과 현실의 버팔로 사이에 경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유물들을 남긴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고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 유물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간직되어 오면서 많은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주로 믿었던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이동했던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 십자가 유물은 광범위하게 나오죠. 심지어는 7세기 한국에도 이 상징은 나옵니다. 경교를 믿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동해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복을 기원하거나 하는 거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 유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이 십자가 자체가 예수의 희생,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 퍼지면서도 그 원형이 유지가 된 거겠지요. 유지된 것은 유물의 형태가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가 어디로 이주하건 그 원형이 유지되는 참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도 하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만일에 수천 년 후에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누군가가 이 유물 발굴 상황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는 이 십자가 유물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수천 년에 걸쳐서 출토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고대 유물에 자주 나오는 것은 그냥 우연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유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이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유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홍산 문명을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고대 문명하면 이집트, 나일강,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만 이 홍산 문명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기하학적인 유물들이 나옵니다. 왜 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모양이 아름다워서? 습관적으로? 이런 문양을 만든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그들의 종교와 현실적 상징물 사이의 경계가 애매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경계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유물을 보겠습니다. 타클라마칸 소하묘 유적은 4,000년적 유적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 유적을 발굴한 학자의 독백을 들어보죠. 발굴 대장인 이드리스 씨는 2002년부터 소하묘 유적의 발굴 조사를 이끌어왔다. 묘의 형식이나 유물을 통해 소하묘 유적이 기존 학설보다 1,000년이나 앞선 4,000년 전 유적이라고 밝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距今来讲，可以说是应该是3000年到4000年的历史。这些历史它代表着什么？它表现什么？通过这个墓葬的这个进一步的发掘研究呢，可能我们能进一步的解释罗布泊地区的这个史前文化的这个很多谜，早期人类的这个宗教、它的祭祀、它的农业、它的畜牧业，所以这次是小河墓地的这个发掘啊，任务也是比较艰巨的。 이 학자는 팔각형이라는 형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럴 겁니다. 4,000년 전에 저런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이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팔각형 나무 기둥이 2,000년 후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말이죠. 고대 한반도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원전 57년에 한반도 경주에서 건국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주에 이런 유적이 나옵니다. 신라인들은 나얼 신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시조 박혁거세를 제사 지냈습니다. 그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다는 기원전 57년 전후에서 이 나얼 유적에는 팔각형의 나무 기둥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경우처럼 팔각형 나무 기둥이 어떤 고도의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경주의 나무 기둥에 대해서 한국의 정경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정경희 교수는 이 팔각형 나무 기둥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 신앙이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져 독자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론들도 많죠.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양인, 서양인을 떠나서 인류가 처음 문명을 만들 때의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4,000년 전 중앙아시아, 그리고 2,000년 전 신라 건국 당시 나무를 숭배하는 신앙이 나온 것은 우연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숫자 8이 강조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어떨까요? 신라의 경우 정식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화에서는 신라인들이 열도로 건너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연호랑 세오녀,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 풍토기와 같은 것들이죠.
이즈모 풍토기는 이즈모 땅이 신라의 땅을 옮겨다가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만일에 정경희의 주장처럼 이 팔각형의 기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이 이즈모 지역에도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숫자 8이 신라인의 땅을 띄어다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 이즈모 지역에서 중요한 신화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나무를 숭배했다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비한 존재로서 숭배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어떤 고도의 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인들이 이 숫자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주장들은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만일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숫자가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까지도 중국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그 황하 문명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의 중화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헌에 산유웅이라고 하는 종족이 등장합니다. 이 민족은 중화민족과 다른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황화 문명과 비슷한 시기 4,000년 전에 매우 화려한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황하 문명과 비슷한 시기의 문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 보시죠. 우시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 3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개의 가지에 숫자 3의 가지가 뻗어나오고 그것이 3개가 있습니다. 우시라 교수 그리고 정경희 교수가 표현한 철학들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유물을 만들었을 장인이 단순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유물을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